네, 안녕하세요. 교과서 140쪽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일명 빈체제라를 불리는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40쪽 바로 시작할게요. 빈체제. 빈은 이제 오스트리아의 수도예요. 여기서 이제 빈헤이라는 걸 했어요. 그 수도에서 나폴레옹을 이제 접고 유배당합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이라고 대서양 한가운데 섬으로 유배당하고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을 이제 어떻게 다시 할 것인가 이제 그건데 결론은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이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절대왕정 시대죠. 뭐 그 시대로 이제 다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전쟁이 있으면서 이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행 같은 걸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이고 일종의 보수주의죠. 근데 이제 이 빈 체제는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첫 번째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빈 회의를 열었다. 이제 이 빈 회의를 주도한 사람이 당시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가 이제 이걸 주도해요. 메테르니. 그래서 유럽 각국의 영토와 지배권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이제 가는 거. 이제 복고주의라고 합니다. 복고주의. 복고가 이제 옛날로 돌아가 이제 복이 이제 회복하다는 거죠. 회복하다는 뜻이에요. 옛날로 회복하다 해서 복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으로 이제 다시 되돌아가자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지금 1814년에 열렸는데 비네이가 프랑스 혁명은 1789년이니까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한 25년, 26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 이 나폴레옹 전쟁으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요게 이제 나타났다고 했죠. 근데 요거를 탄압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걸 이제 빈 체제라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프랑스 혁명으로 되돌아가자. 그리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자. 탄압하기 위해서 이 빈 체제에 모인 나라들 있죠. 뭐 러시아,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이 나라들이 만약에 자유주의 운동을 한다. 뭐 민족주의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군대를 같이 가가지고 사국이 4개 나라가 가가지고 이제 진압하겠다라는 그 사국 동맹 이런 것도 이제 그 결성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지금을 치면 유엔 같은 거죠. 연합군 그렇죠? 당시에 유럽에서 이런 것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대를 안정화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자유주의가 유럽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에 이제 확산됩니다. 인간이 뭐 자유 없이는 살기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 노예 같은 삶이잖아요. 자유가 없다는 것은. 근데 뭐 유럽 사람들은 당시 계몽 사상에서 인권은 하늘이 줬다는 천부 인권선을 또 계몽 사상으로 보고 당연히 믿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억압당하거나 그러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서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더라도 시민들도 이제 많이 가질 만큼 가졌고 그 다음에 많이 배웠어요 또. 그러니까 사람이 질량이 좀 뛰어나야지 이런 자유 같은 것도 추구할 수 있나 봅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가운데 결정적인 계기는 이 그리스 독립운동 이거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스가 당시에 오스만 제국의 이제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독립하겠다? 이 독립한다는 것은 민족주의거든요.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을 중시하는 거예요. 민족을 중시.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으면 벗어나야 되는 거고, 만약에 분단되었으면 통일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는 우리 대한 한민족을 위한 거니까 결국은 통일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민족주의는. 그리스가 독립하고자 하니까 이 빈체제 아까 사국동맹에서 이거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거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리스 독립을 불가능하게 이제 간섭하지 않게 했어요. 안 도와줬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 계몽 사상가들하고 당시에 낭만주의가 유행했거든요. 그 그래서 이제 뭐 바이런이라든지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바이런. 되게 굉장히 유명해요. 그 어떤 대학교에서 그 시험을 봤어요. 그 시험에 무슨 주제가 뭐였더라? 뭐 쓰는 건데 이 사람이 시인이다 보니까 못 써요. 그 신학대학교인가 못 쓰는데 끝나기 전에 딱 한 줄 씁니다. 그래서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을 붉혀졌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첫 번째 기적이 그 잔칫날 와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시로 딱 표현한 거야. 딱 한 줄로. 그래서 그걸로 만점 받았어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으면 그 원어로 한번 보세요. 원어로. 그러니까 거의 천재죠, 이 바이런은.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유럽의 시작은 뭐다? 그리스죠. 그리스 로마. 그쵸? 당연히 그리스가 바로 유럽인데 유럽이 자유로워야지 왜 어떻게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냐. 그래서 그리스 독립에 참전합니다. 도와줘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유주의자, 뭐 낭만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때요? 우리 빈체제에서는 분명히 영국,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에서는 합의를 했잖아요. 아까 그 빈회의에서. 이거 탄압하기로. 자유주의, 민족주의. 근데 유럽 사람들이 그리스 독립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체제가 벌써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독립해요. 나중에 러시아가 배신 때려요. 러시아가 도와줍니다. 다음에 이 프랑스로 가서요. 이 프랑스는 그 빈체제, 아까 빈회의에 따라서 이제 그 누이 16세가 처형당했는데 누이 16세가 부르봉 왕조예요, 여러분. 부르봉 왕조. 그래서 부르봉 왕조가 다시 이게 세워지죠. 그런데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프랑스에서는 이제 7월 혁명, 그다음에 2월 혁명, 요걸로 이제 자유주의 운동이 설명될 수 있어요. 요게 일어났어요. 내용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그 왕들이 그 역사적으로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근데 왕 입장에서는 왕이 막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왕이니까. 근데 시대적으로는 이제 그게 안 맞는 분위기죠. 시민들도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강해졌고, 뭐 자유 자꾸 억압하고, 뭐 세금 자꾸 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처럼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왕을 쫓아냅니다. 그때 왕이 샤르 14인데 뭐 이런 것까지 중학교에서 알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7월 혁명이에요. 여름에 일어났어요. 시민들이 아주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그나마 그 시민들하고 좀 친했던 누이 필리프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임쳤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에 이제 시민 편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안 치고 대신 이평군주제를 했어. 이평군제. 이거 되게 중요한 키워드죠. 이평군주제 정도는. 이거는 선생님이 수정할게요. 빨간색으로 갑시다. 7월 혁명은 뭐다? 이평군주제로 한 거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프랑스 혁명에서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3부에 그 국민의회, 그 다음에 입법위에 갔을 때 이평군주제로 바뀌죠. 그 다음에 시즌 3은 국민공의에서는 공화정으로 바뀌고 그렇죠. 그거 되게 키워드예요. 키포인트입니다. 그 혁명 동안에 정치제가 자꾸 이렇게 변하고 그렇죠.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7월 혁명 했었는데 이 누이 필리프와 그 지배자들은 그 시민들 전체에 대한 이득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정치에 대한 선거권 있잖아요. 선거권. 이 선거권에 대한 열망이 이제 강해집니다. 시민들도 시민권을 얻으면 자신의 목소리를 이제 주장할 수 있다고 이제 여긴 거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선거권 확대 요구를 했는데 누이 필리프가 이거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그 과거에도 그리스에서도 이제 직접 민주정치를 했지만 뭐 되게 잘 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재주가 없고 그냥
막무가내식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이제 중우정치라 그래요. 어리석은 대중에 의한 정치거든요. 이제 민주주의는 그게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지적 수준이 높고 현명하면 나라가 너무 잘 되죠. 왜? 지도자의 자질이 곧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자질이 어때야 돼요? 뛰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생님도 여러분을 열심히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좀 더 자질을 더 가르칠 수, 자질, 그 개인의 가진 자질을 더 발현시키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다 이제 이 공동체의 주인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기도 하고. 근데 자질이 떨어지면 결국 그 공동체의 운명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뭐 다른 얘기를 했었는데 선거권 확대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 지배자들의 생각은 노동자는 정치하면 안 돼.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이때는. 그래서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섰고 결국 이게 성공해요. 프랑스는 여러분 우리나라 데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파리 막 길거리에다가 뭐 이게 방어막 같은 거 있죠. 막 그런 것도 설치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주택가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오면 주택에서 2층 주택 같은 데서 막 뭐 던지고 총 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 바리케이트라 그러죠. 이게 진입을 못하게 군대가 진입 못하게 이렇게 앞에 장애물 같은 거 설치하는 거. 그거 다 프랑스가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결국은 해냈습니다. 아예 왕을 없애버렸죠. 공화정. 그럼 이게 바로 제2공화정이에요. 제1공화정은 퍼스트는 언제? 프랑스 혁명 때 국민공의에서 했었고 이거는 그죠 세컨드예요. 두 번째 공화정입니다. 2월 혁명. 그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7월 혁명과 2월 혁명 순서를 헷갈려 합니다. 그렇죠? 순서를 헷갈려요. 그래서 7월 혁명은 더울 때 먼저 자유주의는 가장 덥진 않지만 어쨌든 2월보단 덥잖아요. 더울 때 한번 혁명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선거.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선거를 주로 봄에 합니다.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당해가지고 근데 대통령 선거는 거의 원래는 한 12월 달에 있어요. 겨울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해가 넘겨서 새로운 해에 새 대통령이 이제 직무를 하잖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근데 박 전 대통령이나 윤 전 대통령이 이 탄핵을 당하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탄핵당 다음에 한 100일 내인가 새 정부를 이제 구성해야 되니까 급하게 이제 다시 한 거잖아요, 이제. 근데 보통 새 지도자는 새로운 해에 시작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개념을 하면 7월 먼저 더운 날 이제 열받아서 일어났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를 뽑기 위해서는 이제 겨울에 하겠죠. 겨울쯤에 그래서 7월 이렇게 개념적 임의적으로 해서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7위 뭐 이렇게 외우시면 간단하게 7위 약간 거꾸로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겠죠. 7월이 2월보다 이제 거꾸로 약간 시기를 보시면 7월 혁명은 30년에 일어났고 2월 혁명은 48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편군주제 공화정 요것도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나 좀 비슷하죠. 순서는 그렇죠? 이편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 간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의외로 학생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거 선거권 확대가 이제 그 이유였다. 이거 선거권 확대. 2월 혁명은 선거권 확대. 자, 이렇게 됐고요. 이 2월 혁명이요. 48년 혁명이 그 당시 좀 컸어요. 왜냐하면 이 혁명으로 오스트리아라든지 독일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자유주의 이제 뿜뿜 이제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체제 있죠. 이 빈체제가 이제 무너져요. 빈체제가 무너졌다. 메테르니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사만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게 무너지게 됩니다. 자, 밑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문화 속으로. 여기 보면
들라크루아라는 사람이 이제 낭만주의 화가입니다. 보시면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뭔가 강렬한 그런 느낌이 되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인상파, 20세기 인상파에 영향을 줘요. 그 뭐 야수파, 그 전에 뭐 야스파도 있고 인상파도 있는데 뭔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 거는 이제 그 19세기 때 여러분 사진이 나왔잖아요. 사진.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림으로 그린 게 사진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사진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미술에서도 약간 혁명이 일어났어요. 사시대로 그려봤자 사진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각도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낭만주의는 약간 감정적인 거, 인간의 감정을 약간 뭉글뭉글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이게 낭만이 이제 노맨스잖아요, 로맨스. 그러니까 그런 것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요걸 보면 여신이 자유의 여신이 지금 프랑스 삼색기 있죠? 요걸 지금 이끌고 이제 지도하고 있고 밑에는 시체들 위를 밟고 있어요. 그렇죠? 되게 강렬하죠? 그림 자체가. 근데 이게 그림이 크게 보면 좀 그래요, 여러분. 예, 좀 너무 프랑스 사람들 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교육적이어가지고 더는 얘기를 안 할게요. 작품 설명을 볼까요? 첫 번째 줄에 보면 이 하가 들루크루아가 7월 혁명을 기념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그림이 나오면 이거는 7월 혁명을 기념했다. 그래서 그 샤르 10세의 전제 정치에 맞서서 왕을 몰아내고 누이 필리프라는 그 사람을 왕으로 앉혀서 이평군주제를 했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자유의 그림 속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림 속에서 자유의 여신이 오른손에 프랑스 혁명의 상징의 삼색기를 또 삼색기 있고 왼손에는 총을 들고 민중을 이끌고 있다. 이 밖에도 정장을 입은 부르주아 남성과 셔츠를 풀어헤친 노동자, 하층민으로 보는 수호를 통해 당시 혁명에 어떻다? 여러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림을 키우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하진 않아요. 그렇고 다음 이제 영국으로 넘어갈게요.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 때 끝까지 싸웠던 국가죠. 왜냐하면 이 나폴레옹이 해전에서 약하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고 여기는 어떤 자유주의냐면 영국은요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점진적이라는 것은 천천히 가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그쵸? 계단을 밟아가듯.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소소한데 그 내용은 뭐 이제 수능일 때나 이제 그 문제 나올 때나 푸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종교 자유 인정, 공장법. 산업혁명 때 그 노동시간 제한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그냥 일시켰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그 얘기는 뭐냐면 자녀를 낳으면 그냥 좀 크면 학교 안 보내고 일시켰어요. 돈 벌려고.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의무 교육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법 개정돼서 부패 선거구 없앴다. 요거 좀 중요합니다. 부패 선거구. 영국에서도 이제 이촌양도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맨체스터라든지 그런 공업도시 쪽으로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돈 벌려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전에는 그 인구가 좀 그쵸 약간 농촌 사회니까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그 국회의원 숫자가 이제 같았는데 농촌의 인구가 사라지니까 현재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지방 소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국회의원 뽑을 만한 인구수가 없고 그런데도 국회의원을 뽑고 그다음에 그 노동자 그 맨체스터 이런 데는 갑자기 인구가 엄청 많아졌는데 국회의원 수는 그대로고 한 명이고 뭐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요. 뭐 지금의 분당이라든지 수원 이런 데는 인구가 100만이 넘어요. 거의 광역시급이에요. 광역시가 인구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광역시급 도시가 뭐 고양시도 있고 그쵸? 되게 많아요. 그런 데는 국회의원 수가 3명인가 그래요. 뭐 좀 많이 줬죠. 그래야 국민들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이 이제 뽑으니까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이제 반영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실제로 가평, 양평은 면적수는 되게 넓은데 인구가 적어서 합쳐서 국회의원 한 명이에요. 거기는. 자, 그래서 영국도 이제 그런 게
그 이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패 선거구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인구수는 없는데 국회의원 수가 그대로 있거나 더 많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앴습니다. 그거 없애고 인구가 많은 곳에 이제 정당하게 국회의원 수를 늘렸다. 이런 겁니다. 이 얘기는 지주들의 권한을 없앴다는 거예요. 귀족과 지주들. 그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농촌에 영향력이 있겠죠.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누구에게 선거권을 주느냐? 그 신흥상공업자 같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줬다. 원래는 땅이 있어야 선거권을 줬거든요. 땅. 근데 이제 돈이 있으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누가 많이 들어오게 되겠어요? 상공시민업자, 그러니까 공장 주인 같은 사람들, 공장주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면서 영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전에는 지주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이후부터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영향력이 셌어요, 굉장히. 육군사관학교는요, 서울대 갈 실력인데 집이 가난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왜냐면 먹여주고 재워주죠. 저 군대 그 월급도 주잖아요. 그리고 육사 나오다가 그만두면요, 중간에 대기업 같은 데서 이제 그냥 채용돼 있습니다. 아니면 학교 선생님도 그냥 시켜줬어요. 뭐 교련 선생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육사 하다가 적성 안 맞아도 취업 걱정이 없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 전두환 때까지. 전두환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죠. 노태우도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이 1991년까지 아마 하셨나? 92년까지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61년에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61년부터 1900 거의 90년대까지, 90년까지. 그쵸?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뭐 알다시피 육사에 대한 인기가 이제 끊어졌죠. 거의. 한때 90년대는 이제 그 경찰대가 유행했었어요. 경찰대. 근데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뭐 근데 원래 그런 경찰대든 육사든 여기도 사실 영향이 있긴 있어야 돼요. 너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너무 있어도 문제지만 그래서 문무가 약간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문무 균형. 어쨌든 뭐 다른 얘기였고 뭐 어디까지 설명했지? 아, 육사 얘기가 왜 나왔지? 아 죄송합니다. 반향을 이뤘네요. 갑자기. 다시 이제 부패 선거구, 이 선거법 개정 설명하다 이 얘기로 갔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노동자들은 선거권을 얻지 못했죠. 노동자들, 그렇죠? 요게 이제 중요해요. 요게 차티스트 운동이라 그럽니다. 차티스트가 무슨 뜻인지 선생님 잘 모르겠네. 나중에 선생님 이거 한번 공부해 볼게요. 차티스트 찾으면 되는데 어쨌든 그 선거권, 이거는 영국의 2월 혁명이랑 좀 비슷한 거죠, 그렇죠? 2월 혁명 겨울에 어디 보자. 그 선거권 요것 때문에 일어났죠. 선거권. 이들이 뭐 했냐? 우리도 선거권 달라. 그래가지고 인민현장을 이제 그 발표해요. 피플 챕터인가 해가지고 내용에 6가지가 있어요. 뭐 매년 선거, 1년에 한 번씩 선거하고 뭐 비밀 선거, 뭐 이런 거 주장합니다. 근데 매년 선거는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4년마다 선거로 바뀌고 나머지는 인민현장 내용을 다 받아들여줘요. 근데 바로 받아들여준 게 아니에요. 한 몇십 년 후에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차티스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성공했죠, 이완혁명은. 근데 영국은 처음에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이제 줘요. 이게 자료 2번 내용이 이제 있죠. 선거권 개정 과정에 보면.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 이후에 67년 돼서야 이제 1867년 돼서야 이걸 이제 인정해 줍니다. 그 밖에도 뭐 공물법이라든지 항해법 같은 것도 폐지했다. 이게 다 자유주의를 위해서 한 거다. 근데 영국은 이미 세계에서 제일 강한 공업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같은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뭐 공물법 폐기한다고 나라가 시청거리진 않아요. 공물법은 이제 그 뭐 프랑스로부터 뭐 곡식 같은 거 수입할 때 수입에다가 이제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거예요. 그걸 관세라 그러죠. 관세. 여기 동그라미 5번 날개끝 동호에 보면 고액의 관세. 고액은 높은 그 액은 가격이잖아요. 높은 가격의 관세, 세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뭐 빵 같은 거 있죠. 식량이. 그거는 영국 지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상공업자들의 의회가 많이 들어섰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프랑스 빵이 빵값이 원래 1,000원짜리인데 그걸 막 관세 매겨가지고 2,000원, 3,000원 하면 우리 노동자들이 월급 더 올려달라 그런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그 월급을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 국내 빵값을 안정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곡물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건데 의회에 이런 부르주아지 상공업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이게 그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또 우리 그 2000년도 초에 그 3차 혁명 해가지고 산업혁명 해가지고 지식사업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부각받잖아요. 지식사업. 이런 분도 뭐 농부가 되겠다더니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뭐 의사가 되고 그렇죠. 뭐 지식을 갖추는 직업을 원하는 거죠. 물론 뭐 건물주 뭐 이런 걸 하지만 건물주는 뭐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물 살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도 부동산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건물주 하려면. 건물 운영하고 그러려면. 단순히 그 땅, 그거 샀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이 잘 될지 안 될지 예측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인구 소멸 시대니까 또 다르죠. 예전이랑. 뭐 건물 샀다고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요거는 그 차티스트 운동, 그 선거권 요구였죠. 보면 그 인민 현장의 내용이에요. 인민 현장에 보니까 21세 이상 남성의 선거권을 인정해 달라. 비밀 투표제, 의원 출마의 재산 자격 폐지.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 없으니까 이건 그 상업 부르주의 상공업자 중에 부자인 사람이나 또 지주 이런 사람만 이제 의회에 출마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한 거죠.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구설제, 이건 부패 선거구 폐지를 주장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이 하나하나씩 다 들어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죠. 자,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생각한 걸 발표한 거는 이상하게 당시에는 안 돼도 나중에는 되더라고요. 뭐 그냥 여러분 그 디카프리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디카프리오리 다빈치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헬리콥터 뭐 스케치하고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때 당시에 만들지 않았지만 결국은 만들어졌죠. 인간이 상상하고 하는 것들을.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이 현실로 될 수 있는 아주 고지능한 동물이죠. 근데 이제 이 고지능의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고지능인 AI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AI. 인간이 스스로 뭐 재앙을 만드는 꼴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들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상상력을 키워야 하는 그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실에 주눅들지 말고 거대한 꿈을 꾸세요, 여러분. 그 꿈을 위해 노력하세요. 그게 지금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 될 겁니다. 됩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서 이탈리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자유주의가 아니고요. 뭘까요? 독립주의는 아니고 그 이제 민족주의라 그래요. 그 민족을 중시하는 거, 민족주의. 이탈리아 통일.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독일의 통일도 나오죠. 자, 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일단 오스트리아가 간섭했어요. 이탈리아 위에 오스트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 돼 했던 독립운동가가 첫 번째 마치니, 가리발디 등이 있고 처음에 실패했고 세 번째 그 카보우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상 카보우르. 이 사람이 현실주의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군대와 외교를 통해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내용이 보면 일단 프랑스에게 좀 아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오스트리아랑 싸웠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 이제 이 샤르데냐 대상이잖아요. 샤르데냐가 이제 중북부 여기를 이제 병합하고 대신 프랑스에게는요 니스라든지 땅을 좀 줬어요. 띄워줬어요.
남부에서는 이제 아까 가리바디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 남부에서 총이래요. 가리바디 그 동그라미 6번에 보면 날개글에 똥6 여기 보면 붉은 셔츠 의용대가 있어요. 붉은 셔츠 의용대. 그러니까 개인 조직이죠. 가리바디가 이끌었던. 네, 붉은 셔츠 입었죠. 적색 의용군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나중에 유행을 타요, 여러분. 그래서 중국에서는 장제스의 그 남의사, 그러니까 남색 셔츠 입은 사람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히틀러도 약간 이런 거 만들었어요. 흑색으로 만든 흑색 옷을 입은 뭐 군대 이런 거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리발디가 이거 시칠리아랑 나폴리를 점령했다. 이건 뭐 지도를 봐야지 좀 여러분이 알 것 같은데 이탈리아는 그 서해안에 큰 섬이 몇 개 있어요. 밑에 보면 지도가 보이시죠? 가장 그 제일 큰 섬이 시칠리아 여기가 시칠리아예요. 시칠리아. 샤르데네가 그 중간에 그 위에 시칠리아 위에 있는 두 번째로 큰 섬이고요. 그렇죠? 위에는 갑자기 여기 이름을 까먹었네. 여기가 그 나폴레옹이 태어난 곳이에요. 지금은 이탈리아 영토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기 보면 니스와 사보이는 프랑스에 할양했다고 했죠. 할양? 좋습니다. 그 댓글 샤르데네가 그 프랑스에게 줬어요. 그 프랑스에게 딜을 거래를 한 거죠. 우리 오스트리아 쫓아내고 도와주면 사보이와 니스를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콜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샤르데네 이제 이탈리아 통일에 이제 도와줬죠. 하지만 다 얻은 건 아니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은 가리발디가 이제 얻고요. 그 밖에 노마와 베니치아는 나중에 이제 그 점령이에요. 이 가리발디라는 사람은 민족주의자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점령지를 샤르데네라 국왕에게 바쳤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얘기는 옛날에 김일성이 북한 지역을 통치하잖아요. 이승만이 남한에. 만약에 이 김일성이 가리발디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 이승만에게 바쳤어야죠. 북한 지역을. 근데 안 했잖아요. 자기가 왕국을 그냥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가리발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렇죠?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그걸 버렸습니다. 자신의 그런 어떤 뜻을, 생각을.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이제 통일이 안 됐었던 베네치아랑 로마 교환형을 병합해서 통일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로마에는 프랑스 군대가 있었거든요. 네, 프랑스 군대가 이제 나중에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랑 전쟁하면서 이때 물러가면서 거기 이제 통일하게 돼요. 베네치아는 모르겠네. 베네치아는 뭔지. 근데 아무튼 오스트리아가 갖고 있었나?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독일 통일. 독일은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작은 나라들로 분열된 채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중심의 연방을 형성하고 있었다. 자, 여기는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주도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했냐면 간세 동맹을 맺어서 경제적으로 이제 연결됐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독일의 여러 나라들과 친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네, 그 그 2월 혁명을 받은 프랑스 2월 혁명이 영향을 많이 줬다고 했었죠. 주변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회의라는 걸 열어요. 여기는 뭐 교수, 교사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무력적인 힘이 없잖아요. 군대가 없잖아요. 이어서 통일 방안을 일으켜서 이제 그 프로이센 국왕에게 통일 군주제 하라고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안 했어요. 그 프로이센 국왕이. 니네에게 받는 거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이제 통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똥파리에 있는 그 비레르민세가 당시에 그랬거든요. 근데 비레르민세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얻어야 되는데 당시 그 의회에서 돈을 안 줘요. 의회는 이제 또 자유주의자들이 또 손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스마르크라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지? 지혜가 많은 세상의 물정 지혜가 많은 이 사람에게 넘겨요. 이 비스마르크가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통일을 하려면 현실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군대다.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는 철혈 정책이라는 걸 핍니다. 철은 이제 무기입니다. 세추얼 때. 혈은 피, 그러니까 전쟁. 무기와 전쟁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프로이센도 통일을 방해하는 게 누구냐면 오스트리아입니다. 이탈리아랑 같아요.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이제 힘이 약해져요. 오스트리아는 과거에 합스부르크 때 굉장히 강했던 나라였거든요. 유럽에서. 근데 이제 사실 현실적인 산업화를 하지 않아서 이제 망해요. 그렇고 그래서 먼저 북독일 연방을 세웁니다. 오스트리아를 꺾은 다음에. 근데 이제 프로이센은 적이 하나 더 있어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와 싸워요. 프랑스와 싸운 다음에 승리하고 이제 독일 제국을 성립합니다. 독일 제국. 요걸 어디서 했냐면 베르사유 궁전에서 했어요.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 궁전이잖아요. 루이 14세 때 만들었던. 그러니까 프랑스가 굉장한 치욕을 갖고 있고 이게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주 일을 갑니다. 그리고 독일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는 아예 독일을 분열시켜버리죠. 서독과 동독으로. 약간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그런 힘을. 넘어가서 이제 러시아로 갈게요. 러시아는 표트라데제 이후 영토를 넓힙니다. 하지만 얘네는 아직도 자유주의가 없어요. 농노가 있어요. 농노. 그래서 19세기에도 전제 정치와 농노제가 유지되었다. 한마디로 굉장히 늦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유럽에 비해서 좀 늦다. 여기가 많이. 나폴레옹 전쟁을 하면서 이 나폴레옹이 도망가잖아요. 이제 러시아 원정에서 이제 모스크바에서 9월달에 갔는데 얼어 죽고 병사들이 그래서 후퇴해요. 그때 러시아가 쫓아옵니다. 나폴레옹 잡으려고. 유럽에 왔어. 유럽에 와서 보니까 자신의 러시아의 모습이 굉장히 낙후됐다. 그러니까 좀 떨어졌다. 뒤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들이 뭐 하냐면 야 우리도 개발시켜야 돼. 유럽처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데카브리스트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12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데카브리스트 난이. 그게 젊은 장교, 아까 나폴레옹 전쟁에 참여했었던 장교들이 우리도 발전시키려면 헌법도 유럽처럼 헌법도 만들고 뭐 그래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패합니다. 당연하죠. 왕 입장에서 그걸 반가워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러시아의 왕은 차르라 그래요. 차르. 그래서 이거 진압한 왕 차르가 니콜라이 1세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러시아가 강해지기를 원했어요. 왜냐면 이제 러시아는 이제 당시 이제 배 타고 가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추워서 겨울이면 이제 얼어요, 항구가. 남쪽을 가길 원해. 그걸 남하 정책이라고 그래요. 남쪽은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흑해 쪽으로 진출합니다. 그런데 니콜라이세가 흑해로 진출했을 때 그걸 막아요. 영국과 프랑스가. 못 가게. 러시아가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손이 잤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과거에 이제 100년 전쟁으로 되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거 한 400년 전 얘기죠. 400~500년 전 얘기. 이때로 보면. 그렇죠? 근데 러시아라는 이게 불곰인가? 불곰 나라. 이 곰 나라를 막기 위해서 두 나라가 합력해요. 그 다음에 니콜라이세가 죽은 다음에 알레산드로 2세는요.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좀 자각을 했어요. 깨닫고 농노 해방 같은 거래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링컨이랑 같이 물어보더라고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죠. 노예. 근데 이 사람은 농노 해방을 했어요. 근데 서유럽은 농노 해방이 이미 러시아보다 400년 뭐야? 거의 4, 5세기 더 앞서서 이제 일어났어요. 이탈리아는 훨씬 더 빠르고 르네상스기 14세기 때 농노 해방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19세기예요, 지금. 영국 또한 16세기인가 농노 해방합니다. 젠트리 개혁했을 때. 청교도 혁명 그때쯤에. 그리고 개혁을 했습니다. 아무튼 개혁을 여러 가지 했는데 당시 자유주의자들이 이 농민들의 의식을 좀 바꾸려고 했는데 농민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잘 몰라.
설명해줘도. 그래서 황제 숭배 의식이 심해요, 농민들이. 그래서 황제도 인간이다. 그러면 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암살합니다. 황제 그 마차에다요 폭탄을 설치했나 폭탄을 던져서 그 마차가 그쵸 폭탄 테러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들은 그 마차가 어디 탔는지 모르게 해야 돼요. 그 암살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주로 마차가 3대 또는 5대에서 그래서 랜덤으로 이제 황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그런 경우죠. 경호 자동차가 여러 대 지나가잖아요. 그 암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처음에 이제 불안노동 운동을 했어요. 불안노동 운동. 지식인들이. 근데 이거 했는데 이제 농민들이 잘 몰라. 이 똥 10번에 민중소구로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나라 30년대, 20년, 30년대 때 우리나라에서도 불안노동 운동해가지고 농민들을 교육시키려고 그랬어요. 그 책 읽히고 그 시문에 그 상록수라는 소설이 그때 당시 배경이 됐던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농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그 차례에 대해서 숭배가 많아가지고 이제 결국 암살하게 됩니다. 암살하게 되니까 그래도 황제가 알렉산더 2세가 그래도 뭔가 개혁하려고 했는데 개혁 그냥 지식인에서 살해당했잖아요. 암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차례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개혁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더 철저하게 해서 이 지식인들도 내 편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뭐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나를 반대하면 나도 그 사람이 반대한다. 이런 게 기본적인 심성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다시 전제 정치가 강화되고 자유주의자를 탄압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발전을 좀 못해 후진해.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 혁명이라는 것도 어쩌면 이런 어떤 후진성 이런 거에 작용할 수 있다고 작용될 수도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안 하면 정치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비스마르크 이거 독일 통일과 관련 있는 사람이죠. 비스마르크.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 중에 뭐 재밌는 얘기도 했지만 여기에서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독일이 현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군비입니다. 군사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비. 우리는 힘을 모아 국가를 튼튼하게 만들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독일의 문제는 연선이나 다수결로 해결할 수 없으며 즉 누구를 비판해요? 의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오직 뭘로 할 수 있다? 철과 피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거를 무슨 정책? 철혈 정책. 설명해 보면 군사 비용을 늘리고 이게 군비죠. 군사 비용을 늘리고 그리고 힘을 기울여 강력한 군대를 육성하였다. 이게 철혈 정책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다. 처음에 오스트리아, 다음에 프랑스. 이해되셨죠? 더 없으면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